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이급 기출문제 95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꼭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세 가지가 있죠.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 실체의 가정은 기업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보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즉 기업과 소유주를 분리하는 개념입니다. 계속 기업의 가정은 작년에도 해왔고 올해도 할 것이며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이라는 것, 즉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계속 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이 세 가지가 해당되고요. 발생주의의 가정은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기말 재고자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실제로 조사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가액은 2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시오. 일단 기말 재고액이 200만원이 있고요. 이 항목들이 추가로 있단 말이 되겠네요. 자, 먼저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입니다. 미착품 매입 기준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것은 내 거죠. 왜? 선적이 되었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포함되고요. 물론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재고자산이 내게 아니죠. 시송품은 체험분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시용 판매라고도 하고요. 매입 의사가 있으면 팔린 거고 매입 의사가 없으면 재고자산에 포함 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 남 거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송품이죠. 서점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위탁 판매, 출판사가 위탁을 하게 되고요. 수탁자가 서점이 되는데요. 출판사가 수탁자에게 넘겨주면 수탁자가 서점이 판매한 것은 내게 아니죠. 팔린 거고 수탁자, 즉 서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거입니다. 그리고 할부 판매 상품은 대금을 아직 못 받았다 하더라도 팔린 거예요. 즉 내게 아니고, 저당 상품은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 담보 제공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이 아파트는 내 거예요. 물론 이 아파트를 내 마음대로 처분은 할 수 없지만 내 것임에는 틀림이 없죠.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미착 상품이네요. 15만원이 있는데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이네요. 그러면 이 15만원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운송 중에 있으니까 내거. 시송품 체험분 생각하면 됩니다. 50만원이 있는데요. 40만원은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40%는 그러면 5, 4, 20 20만원은 팔린 거고 30만원이 내게 되겠네요. 내 거는 30만원. 장기 할부 판매 25만원. 할부 판매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하였으나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음. 자, 돈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고자산을 인도했기 때문에, 넘겨줬기 때문에 팔린 겁니다. 이는 전체가 다 내게 아니에요. 적송품, 우리 서점 출판사 관계 생각하면 되죠. 40만원인데요. 수탁자로부터, 서점으로부터 75% 판매되었음을 통지받음. 그러면 75%는 팔렸고요. 25%, 즉 10만원이네요. 10만원은 내거. 그러면 총액이 얼만가 보겠습니다. 창고 재고액 20만원에 미착상품 15만원이죠. 15만원. 그리고 시송품이 30만원은 내 것입니다. 30만원. 그리고 적송품이 10만원. 전체를 다 더해보면 255만원인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3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유가증권은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크게 둘로 나눌 텐데요.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을 북한, 매도 가능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을 남한으로 표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를 했는가 하면, 단기 매매증권은 매도 가능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하고요. 매도 가능증권도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은 자유롭게 왕래가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남한 내에서는 재분류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단기 매매증권의 핵심적인 말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식이 되며, 예외적으로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증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매도 가능증권은 123번짜리 당좌자산이 아니라 178번 투자자산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공정가치로 하고요. 매도 가능증권은 투자의 목적인데요. 주로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되겠죠.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여차하면 팔고 여차하면 끝까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되며, 평가는 공정가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요. 평가는 상각 후 원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서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됩니다. 즉 대부분 평가손실,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이죠. 하지만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이라는 거 차기로 이월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못 설명된 것을 찾는 거네요. 지분증권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은 배당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뭐 배당금 수익이 되겠죠. 두 번째, 매도 가능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써 인해 발생되는 평가 손실은 단기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평가 손실, 단기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증가되고 감소됩니다. 예, 2번 맞습니다. 3번,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라 뭐 178번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매도 가능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자, 될 수 있습니다. 123번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이 전산세무 2급 문제를 보니까 123번이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래에. 그래서 대부분 178번 투자자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도 전산에게 2급 정도에 나오는 문제네요.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한 경우 취득시 부대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예, 맞는 말이죠.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가 발생한 경우는 이는 토지의 취득원가가 아닌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 정답은 2번이죠. 취득세는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으로서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익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자, 이 말이 됩니다. 내가 차량 운반구 2천만원짜리를 구입을 하고 공채 70만원짜리를 1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공채를 안 사면 차 운행을 못하죠. 그러면 7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30만원 손해를 봤잖아요. 이 30만원은 어디에?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이며 3번 보기는 실무 문제로도 가끔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유형자산의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그렇죠? 그래서 취득원가가 핵심인데요.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매입자산의 매입대가이다.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대비용에는 매입수수료, 운반비, 하역비, 설치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다음의 거래 형태별 수익인식 기준 중 옳지 않은 거네요. 틀린 것입니다. 자,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겠죠.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즉 상품권은 언제 매출 팔린 거로 보느냐?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때 팔린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팔린 거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리고 직수출 및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 기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아시고, 자, 틀린 것은 위탁 판매네요. 위탁 판매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출판사와 서점간의 관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탁자가, 즉 출판사가 수탁자에게, 서점에게 물건을 인도한 시점. 1번 틀렸죠? 언제? 수탁자가 고객에게 팔았을 때 팔린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시용 판매,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 예, 맞죠? 상품권 판매,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 예, 맞습니다. 할부 판매, 장단기 구분 없이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 예, 맞네요. 앞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6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원가네요. 먼저 통제 가능 원가가 있고요. 통제 불가능 원가가 있는데요. 통제 가능 원가는 회피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하며 대부분 변동비가 통제 가능 원가입니다. 그런 반면에 통제 불능 원가는 회피할 수 없는 원가이고요. 대부분 고정비가 통제 불능 원가입니다. 자, 그리고 기회비용과 매몰 원가요.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원가이며, 그리고 여러 선택안들 중에서 선택하지 못한 것의 최대 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들 중에서 최대값이 되고요.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원가이며 과거에 실제로 지불한 것의 값이 되고요. 이 둘에 대해서는 혹시 예제 문제들도 있으니까 저는 풀이 과정에서 이 말을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론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틀린 것 찾는 거네요. 통제 가능 원가, 특정한 경영자가 원가 발생액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그렇죠? 주로 변동비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매몰 원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되는 원가가 매몰 원가죠. 예, 맞습니다. 3번 기회 원가 또는 기회 비용입니다. 재화, 용역 또는 생산 설비를 특정 용도 이외의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회 원가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4번 관련 원가네요.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간접적이 아니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가 관련 원가입니다. 관련 원가니까 당연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우리 제조 간접비 배분법이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이 있는데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분하는 방법이며,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배분법이며, 단계 배분법은 일정 부분은 직접 배분법,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을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배분법의 장점은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단점으로서는 원가가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상호 배분법은 원가가 가장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단점은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틀린 것 찾는 문제죠. 직접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보조부분 원가가 다른 보조부분에 배부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부분에 배부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틀렸죠. 왜? 일정 부분은 직접 배분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고 나서는 다시 상호 배분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보조 부분에도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상호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부 순서에 따라 특정 제조 부분에 대한 배부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상호 간의 관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4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죠. 예,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요.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저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며 쉬운 문제입니다. 다만 공식을 조금 익혀주셔야 돼요. 우리가 원가 회계 부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종합원가에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과, 두 번째로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죠. 어떤 거? 자, 이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산하는 문제가 결코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전제 조건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초 제공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공식을 안다는 가정하에, 외우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자, 앞에 문제 나온 내용이고요. 먼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기초 제공품이죠. 선입 선출법입니다. 평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량의 흐름은 항상 같습니다. 먼저 기초 제공품이죠. 기초 제공품 400개, 가공비 완성도 40%네요. 제가 요 40%였나요? 잘못 썼네요. 문제 한번 볼까요? 40%네요. 요거 오타입니다. 40%. 자, 다음 그리고 단기 착수분 5,000개 이렇게 적는 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2,000개 50%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기초 플러스 단기 착수 수량이 총 몇 개입니까? 5,400개가 됩니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이 2,000개니까 단기에 완성한 것은 몇 개가 될까요? 3,400개가 안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선입선출법은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이 됩니다. 따라서 5,400개에서 400개를 빼면 재료비는 5,000개가 들었고요. 자, 가공비 한번 볼게요. 가공비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가 됩니다. 단기 완성품 수량이 3,4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 2,000개 곱하기 50 하면 1,000개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400개 곱하기 30% 40%가 되겠죠. 제가 요거는 오타입니다. 오타. 이런 식으로 구하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계산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것들 보고 물량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적는 요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초 플러스 단기가 되겠죠. 그러면 기말 플러스 단기 완성품 수량이 되고요. 이것들은 다 주어집니다. 이것도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단기 완성품 수량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지금처럼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가 5,400개니까 여기도 5,400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기말 제공품 수량이 2,000개니까 단기 완성품 수량은 3,400개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3,400개에서 2,000개를 더하면 5,000개가 되고요.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 수량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5,000개가 되겠죠. 물론 평균법이라면 안 빼주면 됩니다. 이것만 없다면 평균법이 되는 거예요. 선입선출법보다 평균법이 훨씬 간단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000개인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연산품 원가. 9번은 연산품이네요. 자, 이 문제 연산품 원가 계산은 평가 범위가 아니므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게 연산품에 대한 개념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산품이란 이 결합원가를 말하는데요. 원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유, 시꺼먼 원유에는 원유와 원유를 정제, 가공하면 이렇게 휘발유도 나오고요. 경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옵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점이 있죠. 이 점을 분리점이라며 이 휘발유, 경유, 등유를 연산품이라며 그리고 부산물로 아스팔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합원가는 공통원가로서 각 개별 제품으로 나누어지기 전까지 모든 원가를 결합원가란다는 거. 분리점은 이렇게 공통원재료가 분리되어 각각 개별적으로 제품이 판매되거나 가공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분리점이랍니다. 아마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것은 끓는 점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따라서 축출되는 물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품이란 한 가지 원재료로부터 생산되는 서로 다른 제품이므로 연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하게 되면은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의 원재료를 가지고 여러 개의 제품이 나오는 것을 연산품이란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따라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자, 이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전산세무 치고 그리고 전산회계 응시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계산하기 힘들고 잘 틀리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식과 그리고 지금 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계산하는 문제가 결코 두렵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 공식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외우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저도 이 공식인데요,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되면 참 좋을 텐데 선생으로서 이런 공식들 외워라 할 때 참 괴롭습니다. 안 외워도 척 보면 착 되지,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힘드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데이터를 제가 다시 적었습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감소액이네요. 줄었습니다. 38만원. 자, 기초 제공품이 1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00만원에서 38만원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62만원. 자, 선생님, 뭐 기초 제공품은 100만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100만원이라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돈이 편하니까. 왜? 38만원이 줄었다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00만원보다 38만원 줄었으니까 62만원이 계산됩니다. 두 번째, 기말 제품 재고액 62만원. 기말 제품 재고액이죠. 기말 제품 재고액이 전월이니까 당월에서는 이게 기초가 되겠죠. 기초 제품 재고액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그리고 당월 발생한 총 제조원가 312만 4천원, 당기 총 제조원가 312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당월 제품 매출원가 362만 4천원, 제품 매출원가 362만 4천원. 자, 위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기말 제품 재고액,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첫 번째 줄입니다. 자,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더하기 312만 4천원 빼기 62만원을 하면은 350만 4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 왔습니다. 자, 다음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350만 4천원입니다. 기초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품 매출원가 362만 4천원은 62만원 더하기 350만 4천원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 X는 얼마가 될까요? 요거 이항시켜서 넘겨보시면 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 공식을 알고 있고요. 조금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전월 기말 제품 재고액이 당월에 기초 제품 재고액으로 넘어오죠. 지난달에 제품 재고액은 당월에 기초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요거 찾는 것은 조금 센스가 있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다음의 기타 소득 중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자,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고요,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고 선택적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그리고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아마 이거는 원천징수 하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복권당첨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환급금.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주로 보셨는가 하면, 왜? 소득제한, 나이제한 있었잖아요. 기타 소득에서 복권당첨금과 그리고
그리고 뭐 경마, 슬롯머신 당첨금 이런 것은 얼마를 받더라도 뭐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죠. 왜? 무조건 분리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인데요. 자, 직무발명보상금은 본대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퇴직 후입니다. 그리고 고용관계 없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특히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뇌물 주는 거 원천징수하고 뇌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위외의 기타 소득으로서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그리고 요게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금, 해지 일시금 이런 것들 선택적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원천징수율도 제가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 중에서 뭐 이거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15%라는 정도,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금 15%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20%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원천징수 세율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과세 방법이 다른 것은, 자, 먼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복권 당첨금 소득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 성마 투표권 환급금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따라서 정답은 1번. 1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겠죠.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저도 뭐 처음 본다 그럴까요?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는 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요. 아무튼 나왔네요.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받고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예, 맞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즉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아니죠. 주택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1주택자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맞추시기가 좀 힘드시겠네요. 이런 문제가 있는갑다. 우리가 소득세법이라든지 부가가치세법도 아주 출제가 자주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런 문제까지 다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소득세법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소득세법, 부가세법, 법인세법 이런 법 다 알고 있으면 제가 이거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하버드 대학 가서 강의하든지 아니면 뭐 법무사를 하든지 뭐 하고 있겠죠. 그러지를 않습니다. 특히 시험 치시는 여러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한 문제가 나오면 와, 모르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주 출제되는 법만 알아주시고 나머지 놓으면 운명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래도 시험은 대부분 나오던 것들이 나오고 예외적으로 어쩌다가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맞추시려고 노력하시면 아마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소요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주 출제되고 아시는 부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통매입세 안분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분이죠. 왜 이거 겸용사업자에 있지 않습니까?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데 과세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뭐 비율에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서 과세에 사용된 비율만큼은 매입세 공제받고 그리고 면세에 사용된 부분만큼은 공제 못 받고 그거 하는 게 안분이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겸용 사업자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인데요. 겸용 사업자란 하나의 사업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를 겸용 사업자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자가 신문이죠. 신문 기사는 면세인데 광고는 과세가 되고요. 다음 약국입니다. 조제약은 면세. 왜? 처방전 있죠? 처방전 가져가서 약 만드는 것은 면세. 하지만 판매약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나 면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안분의 배제가 있어요. 참고로 안분이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누는 것을 안분이랍니다. 자, 아래의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공통 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안분하지 않고 몽땅 매입세액 공제받는단 말입니다.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 매입세액. 그러니까 내가 과세와 면세를 하는데 과세가 98%, 면세가 2%, 이런 경우는 안분하지 않는다. 5% 미만인 경우 안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세액. 그 공통 매입이 예를 들어서 과세 70%, 면세 30%, 이래 되면 안분을 해줘야 되는데 매입세액이 5만원이 안 돼요. 얼마가 안 되죠. 이럴 때는 안분하지 않고 5만원 전액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공통 사용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아시고 자 한번 볼게요.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이면서 500만원이면서도 아니죠. 500만원 미만이죠. 미만이면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3%가 아니라 5% 미만인 경우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이거는 맞는 말이죠. 세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인 경우. 나와 있었죠. 예, 맞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이 500만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실무에서는 우리 공통 매입세액 안분이 있고요. 정산이 있고요. 그리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 있는데요. 안분은 예정신고 때 하고요.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고, 그리고 재계산은 확정신고 지나고 나서 이후 확정신고 때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 우리가 재계산할 때 건물과 구축물은 체감률이 100분의 5이며 기타 자산은 100분의 25라는 거,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자, 보기 4개 중에서 영세가 아닌 게 있단 말이죠. 재화의 수출, 당연히 영세입니다. 국내 사업자의 용역의 국외 공급, 이것도 영세에 해당되죠.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 재화 임가곡 용역,
다 수출과 관련됐죠. 예, 맞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거는 영세가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면세가 됩니다. 면세.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면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은 영세가 아니라 면세가 됩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자, 그리고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소매업 또는 이용, 목욕탕 및 유사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간주 공급, 즉 자가 공급, 사업상 정려, 그리고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 자, 간주 공급에 해당되면 우리가 디폴트 초기값도라는 시가과세죠. 시가과세고, 그리고 매출 건별입니다. 그런데 자, 직매장 있죠. 그러니까 판매의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달라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첫 번째 원가 과세입니다. 시가 과세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원가 과세가 되며, 그리고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 적어놨어요. 그리고 6번에 오해가 많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인데요. 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그리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출, 즉 수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세율이란 말은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런 것은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수출하는 겁니다. 즉 수출은 영세이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리고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 당연히 앞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거, 첫 번째 재화를 직수출하는 거 해당되죠. 미용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여기도 해당이 되죠. 구매 확인서는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반드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공급 의제에 해당하는 사업상정력,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15문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3번 문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12번, 13번이 조금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다 그만한 것들,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세부이급 95회, 그리고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해설지가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아래에 글 올려주시면 제가 PDF 파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빡궁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